네, 오늘 교육은 어, 연구윤리 및 표절 예방 솔루션 활용 교육입니다. 교육에 앞서서 도서관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술 공지,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학술 공지에 가시면 월별로 교육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하는 교육은 4월 교육이고요. 2024년 4월 교육 한눈에 보기 눌러보시면 오늘 교육에 대해서 나옵니다. 4월 17일에 교육하고 있고요. 연구윤리 및 표절 예방 솔루션 안내입니다. 그래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례, 그리고 연구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표절이죠. 표절 예방 솔루션인 카피킬러, 터니린, 아이테니티케이트라고 하는 저희 솔루션들, 이런 플랫폼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자료는요, 여기로 가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 자료도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먼저 보고 간단하게 연구 윤리에 대한 내용들 알려드리고 카피킬러, 그다음에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터닛이나 아이테니티케이트 활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윤리, 연구윤리가 무엇이냐? 연구윤리는 연구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을 잘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연구윤리 위반 행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연구윤리는 정말 말 그대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인데 요렇게 했을 때는 연구윤리에 위반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연구 부정행위, 연구 부적절 행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의 처음과 끝입니다.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그리고 발표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요 네 가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를 했다면 이거는 연구 부정행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위조, 말 그대로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거죠.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네, 이고요. 변조, 인위적 조작, 데이터의 임의 변형, 삭제 등을 통해서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둘이가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표절, 표절은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표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부정행위에서 부당한 저자 표기 있어요. 저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부여하거나 혹은 제외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조입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서 기록이나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연구에 좀 도움이 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설문조사, 실험, 관찰 자료 이런 것들을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어, 만약에 설문조사나 실험이나 조사를 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통계학적으로 유효성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요 부분은 결과를 안 해. 요 부분에 실험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설문을 안 했는데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이 부분도 위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기록에 허위를 삽입한 경우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위조라고 합니다. 그럼 변조는 무엇인가? 변조는 좀 유사합니다. 하지만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의 원자료,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연구 자료를 내 의도적으로 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자,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집니다라는 걸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연구를 막 했어요.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네. 이럴 때 이거 올라가는 거 없애고 내려가는 걸로 바꿀래.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이건 변조입니다. 연구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중대한 가실로 그립되게 설명하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또 우리가 변조라고 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없이 연구의 자료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도 변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연구 자료의 과장, 축소, 변형으로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다 뭐냐? 내 연구에 대해서 내 연구 결과에 맞게끔
조작하는 경우, 있는 것들 잘 조작해서 변조하는 거죠. 그리고 있었는데 살짝 은폐, 살짝 없애서 내 연구 데이터, 내 연구 결과에 맞게끔 내 연구 결과에 어 통계학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이 잘 되게끔 없애는 경우도 변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위조 변조의 차이는 이렇게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있죠. 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것,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맞춤형 배아 복제 줄기세포를 마치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논문을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걸 이렇게 있다라고 성공했다라는 것처럼 했다. 그건 위조입니다. 하지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실제로 사용된 난자 273 개를 185 개로 축소했어요. 그건 데이터 조작이죠. 그래서 이건 변조에 해당된다. 그래서 위조와 변조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연구 부정행위에 네, 포함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연구 부정행위에서 표절입니다. 사실 표절은 조금 이따 표절 예방 솔루션도 말할 거지만 연구 부정행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표절의 정의는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나옵니다.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중요합니다. 자기 것인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 말고 타인의 저작물,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인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를 우리는 표절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적절한 출처 표시, 그다음에 출처 표시 부재, 이차원화 표절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적절한 출처 표시는 뭐냐? 직접 인용을 하면서도 인용부 없이 사용한 경우. 사실 우리가 어제도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을 찾는 방법, 국내외 다양한 논문을 검색해서 영향력 있는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학위 논문, 학술 논문 등등.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내 리포트, 내 과제, 나의 논문이 생성이 될 건데 남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들고 오진 않죠. A라는 논문에서 요 단락이 괜찮았다면 그런 것들을 제가 내 말로 패러프라이징해서 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A라는 논문에서 딱 두 줄 정도가 명확하게 요 문장을 다 이 두 문장을 내가 다 들고 오고 싶다면 큰 따옴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말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언급했다라는 것들을 큰 따옴표로 들고 와야 됩니다. 직접 인용을 한다면. 그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출처 표시의 또 다른 예시는 인용한 것에 대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A라는 논문에서 인용했는데 어 A라는 논문에서 이런 내용이 없는데 알겠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것도 부적절한 출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출처 표시를 부적절하게 했던 거죠. 그다음에 부적절한 출처 표시에서 이게 중요하게 된 게 요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논문을 쓰는데 타인의 것이 주가 되고 자신의 것이 종이 되는 경우 요 부분이 연구 부정행위에서 부적절한 출처 표시가 되고 굉장히 다수의 연예인들을 어 표절 연예인들이 이제 프레임이 이 결린 셀럽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여기서 이제 요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저작물이 아닌 그러니까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의 것이 아닌 이 타인의 것이 주가 되고 내게 종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혹은 내 논문을 보니까 내 논문이 한 50 페이지인데 45 페이지 정도는 다 남의 말만 들고 온 거죠. 내 연구가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부적절한 출처 표시가 된다는 거고 사실 두 번째 출처 표시 부재가 제일 크리티컬한 거죠.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출처 표시 부재인데 예시를 보게 된다면 이미 발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활용한 경우 자, 아무튼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연구를 하다 보면 음, 우리가 무슨 논문을 쓴다거나 리포트나 과제를 할 때 우리는 다양한 논문이나 선행 연구를 통해서 들고 올 것인데 마치 내 주장이나 나의 의견을 이렇게 다 다른 연구 과제나 다른 연구 결과나 다른 선행 연구에서 들고 왔는데 그게 '내 입에서만 났다.'라고 '내가 창조했다.'라고만 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기존에 있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출처 표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바꿔쓰기나 요약을 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A라는 논문에서 들고 왔어요. 근데 A라는 논문 그대로 안 들고 오고 뭐 우리나라 말은 좀 쪼끔씩 바꾸면은 마치 표절 검사에서도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뭐 명사, 뭐 조사 쪼끔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출처 표시의 부재로 생겨서 우리 연구 부정행위로도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장이나 말뿐만 아니라 독창적 개념, 특히 용어, 어휘, 문장, 단락, 그림표, 사진 등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때나 리포트나 과제할 때 특정 우리 홈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들 캡처나 음 누군가가 만들었던 표,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출처를 꼭 밝히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타인이 쓴 외국 논문이나 저서 등을 상당 부분 번역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출처 표시 않았다. 출처 표시의 부재죠. 나타나고 또 여러 저작물에서 단어의 첨삭, 동의어 등을 발췌해서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활용했다면 요 부분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모자이크 표절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ABC 논문들을 다 들고 와 봤어요. 유사해요. 나는 내 논문을 ABC에서 다 긁어 와서 마치 한 장 정도를 내가 만든 것처럼 썼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표절이라고 하니까 출처 표시 부재고 표절 유형에서 세 번째 이차문헌 표절입니다. 이차문헌 표절은 이런 거죠. 저자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1차 문헌을 썼어요. 근데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번역해서 말 바꿔 쓰기를 했어요. 근데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쓸 때 요런 것들을 이제 표절 유형에서 2차 문헌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인용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내가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출처를 표시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영어로 된 논문을 보기 전에 2차 문헌에서 이 논문에서 번역했잖아요. 그럼 원문을 보고서 둘 다 표시를 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B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고 요약을 했을 때 A, B 둘 다 우리는 인용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원 출처와 2차 문헌 출처 모두 표시하는 것이 올바른 출처 표시법입니다. 2차 문헌만 참고했을 때 표기 방법이 원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나 원문의 언어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2차 문헌만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어 요렇습니다. 그래서 1차 연구자가 1차 저작물에 대한 내용에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자의 관점이나 해석을 가미해서 2차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재인용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의 논문 이게 내 논문입니다. 내 논문인데 나는 요 논문을 참고했어요. 근데 요 논문에서도 요 논문을 참고했겠죠. 그렇다면 바로 1-2 차 문헌 그러니까 요 논문도 인용하고 요 논문도 인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어떻게 완성됐냐 혹은 그 문단이 어떻게 완성됐냐 어 음 이 사람이 요 논문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해석을 했다. 근데 난 그 자기만의 해석한 걸 나는 인용을 했다. 이죠. 그래서 둘 다 인용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부정행위의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의 결과나 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헌한 사람들 있죠. 혹은 기여한 사람들이 있죠. 공동 저자가 있을 것 같고 교신 저자가 있을 거고 내가 단독으로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가 누구랑 같이 써서 교신 저자, 공동 저자가 있다면 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고 난 열심히 기여를 했는데도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숟가락만 얹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연구 내용 결과에 대해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를 부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교수님이랑 같이 썼네." 하고 교수님 이름 올려준다 안 된다는 거죠.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에 학술지 등에 지도 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부터는 연구 부적절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위조, 변조, 표절, 그다음에 부당한 저자 표시였고 다음으로 연구 부적절 행위입니다. 연구 부적절 행위는 내가 내 논문을 발표할 때 어 재탕 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 보고서나 새로운 논문에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자기 표절, 중복 게재, 이중 게재라고 하는데 어
소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중 게재부터 보면 이미 게재된 논문을 동일한 것을 두 번째로 게재하는 거. 중복 게재는 중요한 요소를 동일한 것에 게재하는 거. 자기 표절은 자신이 이전에 출판했던 내용의 일부를 또 새로운 논문에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논문을 보면 요 학술지에도 동일한 내용 실리고 그럴 때 이제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연구 윤리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복 게재에 대한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 논문을 적절한 범위를 내서 연구 논문이나 학술 논문을 투고한다? 이 부분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유예 기간을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술 논문을 투고한다 했을 때 먼저 투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또 사사표기라는 게 중요하죠. 사사표기란 예를 들면 학술 논문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이 논문은 23학년도 2학기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요약한 것임 이런 식으로 좀 사사표기를 해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이전 보고서의 내용을 활용하는 경우도 이런 것들은 또 예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출처 표시를 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 게재 예외사항을 좀 설명드렸고 모든 것들은 다 연구 부적절 행위였다. 그래서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는 연구 부적절 행위와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알려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게 부정행위가 맞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때는 어떻게 위조가 맞나? 표절이 맞나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에 가셔가지고 연구윤리 부정행위 징계 사례라든지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례들이 다 있으니까요. 여기 사례집을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실학회, 부실학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선행연구 관련되는 자료검색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저널들을 어떻게 찾는가, 영향력 있는 학술지는 무엇인가 알려드렸죠.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연구자들도 그렇고 학부생들도 이제 대학원생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논문을 참고하거나 했을 때 주의할 게 보아야 되는 게 해당 논문이 실린 학술지가 괜찮은 학술지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무턱대고 인용하다가 교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참고문을 보다가 이런 저널이 있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외국 저널에서. 난 처음 본 저널인데? 라고. 그래서 그런 저널들 혹은 그런 저널들을 출판하는 그런 학회들, 그러니까 학술지들을 출판하는 협회나 학술 단체들이 부실한 것들도 있어요. 특히나 그런 저 어, 인도나 중국 같은 혹은 뭐 그런 리스트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돈만 내면 가짜 논문을 참고할 수 있는 학술대가 있다라고 이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학회가 뭐냐면 부실학술지를 출판하는 곳이 부실학회겠죠. 부실학회는 관련 학회가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서 연구 논문을 발표, 게재해서 제공하는 학회나 학술 단체를 말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논문 많이 쓰면 연구비도 많이 주고 그런 양적 지표가 많으니까 그냥 막 자기들끼리 설립해가지고 여기에 투고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연구 성과물을 훼손하거나 연구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투고했다 했을 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저 그런 경우 한번 실제로 봤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거 내가 논문을 투고하라고 메일이 와서 논문을 투고했는데 괜찮은 학술지인지 보고 싶다 했을 때 제가 한번 검증해 드렸어요. 이거는 영향력 있는 학술지는 아닌 것 같다. 혹은 이 학술지는 조금 문제가 있는 학술지 혹은 학회인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실학회 특징은 동료 심사가 없다라는 거죠.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학술지에. 그러면 그 학회에서 심사위원들을 3분 이상은 받게 돼요. 그래서 그 3분이서 뭐 게재 가능, 재심 혹은 뭐 게재 불가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줍니다. 하지만 부실학회의 특징은 그런 논문에 대한 심사가 없어요. 제출만 하면 올려줍니다. 근데 그런 올려주는 학술지가 좋은 학술지인지 혹은 그런 피어 리뷰, 동료 심사가 없는 학술지 혹은 그거 학술지를 담고 있는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가 괜찮은 학회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그런 것들. 마케팅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여기 와서 막 발표하세요. 학술대입니다라고. 신뢰성이 굉장히 없는 거죠. 신뢰성이 없는 걸 어떻게 판명짓냐면 학문 분야에서 저희 특강을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연구력 강화를 저희가 특강을 도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공학 분야에 이 공학 분야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배터리라고 하는 분야에 나는 화학공학과, 신소재화과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터리라고 하는 분야에 난 논문을 쓰고 싶은데 그 학술지가 그 분야를 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어, 뭐 화학공학 혹은 신소재공학 이런 식으로 공학 분야의 저널이나 그런 학회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 그런 범위들이 또 좁혀져 있지가 않고 광범위해요. 나는 교육학 논문인데 어, 이 학술지는 뭐 교육학도 받고 환경공학도 받고 정치학도 받고 뭐 유사 분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 관련성이 없는 다양한 학문을 취급한다?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의심해 볼 만하고요. 운영진 정보가 제대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약탈적 학술지, 가짜 학회들을 어떻게 보냐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연구 성과를 악용하는 것들 검증해야 됩니다. SCI, 스코퍼스 등 어, 그런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또 실제 내 논문은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되는가? S2 저널이라고 하는 플랫폼, 우리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연구 성과나 저널에 대한 종합 정보를 알려주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주의해야 될 학회나 학술지 정보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전체 검색하셔가지고 뭐 빨간 표시나 이런 표시가 뜬다라고 하면 의심해봐야 되는 학술지 또는 그 학회입니다. 위조 학술지 제가 막 보여드렸어요. 유명 학술지와 유사한 이름으로 아까 보셨죠? 이게 디지즈 마커스라고 하는 학술지인데 Journal of Disease Markers 진짜 유사하게 만들어서 위조 학술지입니다. 위조 학술지고 학탈적 학술지는 정말 돈만 내면 무조건 다 게재해주는 아까 말했죠. 동료 심사가 없습니다. 출판 윤리, 연구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니까 알아주시면 되고 대량발행 학술지도 출판 윤리를 또 어기는 학술지입니다. 이런 것들 다 도서 홈페이지에 있는 S2 저널로 가셔서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카피킬러 활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표절 예방 솔루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표절 예방 솔루션은 제가 이제 안내도 좀 몇 가지 드릴 거지만 도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카피킬러 같은 경우에는 도서 홈페이지에서 연구학습 지원이라는 메뉴에서 논문 작성 가이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절 예방 및 연구 윤리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카피킬러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생이나 교직원만 이용할 수 있고 학부생은 이용이 안 되는 단점 알아보시면 되고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표절 예방 솔루션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과제를 썼어요. 리포트를 썼고 혹은 논문을 썼어요. 그럴 때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6단어 이상이면 저희는 바로 표절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문서 업로드 위에 검색 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인데요. 출처 검사나 GTP 킬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서를 업로드 하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내가 문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표절률이 딱 나와요. 얼만큼 표절했는가. 즉, 이 문장은 어디에서 문장과 동일한가. 이 문장을 보니까 이 파란 색깔은 이 빨간색 문장과 동일하네. 그 빨간색 문장은 이 논문과 일치해. 그럼 너는 이 논문에서 이 파란색 이 문장 봐봐. 동일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썼네. 큰 따옴표를 쓰든지 출처 표시를 명확하게 하든지 해야 돼라고 이제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표절 예방 솔루션은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 이거는 참고 문헌 관련된 거였고 GTP 킬러는 뭐냐면 챗 GTP나 생성형 AI로 좀 잘 나가요. 그죠? 저도 한번 써봤는데 업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 챗GPT 정말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챗GPT에서 나왔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겠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나왔던 것들을 AI가 생성했을 때 그런 AI가 생성한 것 같은데라고 의심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도 걸러주니까 챗GPT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성형 AI 챗GPT 생성 의심 문장이라고 뜨죠.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거죠. 챗GPT를 이용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값, 그 답이 과연 맞는가? 과연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걸 그대로 썼을 시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수님들이 다 검증하거든요.
이용해 보시면 된다는 거고, 다음으로 터니딘과 아이테니티케이트입니다. 둘 다, 터니딘 같은 경우는 영문 플러스 뭐 공문도 학술 논문이나 아니면 내 리포트, 보고서 다 검증할 수 있는 유사도 검사 도구고요. 내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고 뭘 기반으로 하냐? 여기서 마찬가지로 카피킬러와 마찬가지로 내가 썼던 논문들이 어떤 논문과 유사한가, 어떤 연구 보고서 유사한지 방하고 연결되는 게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들고 와서 표절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절률이 몇 %다라고 나옵니다. 즉 얼만큼 내가 동일하게 썼는가. 그럼 요 표절률을 낮추는 게 중요한 거겠죠. 아이덴티티 마찬가지로 영문, 학술 논문 유사도 검사고요. 이용 대상들이 좀 다릅니다. 허니딩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 그리고 아이덴티케이트는 전임 교원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터니딩 제가 사용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유사도 검사를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까 카피킬러와 유사하죠. 카피킬러도 검사해보면 해당 논문, 내가 썼던 논문, 이 문장은 이 문장과 유사해. 이 문장을 그대로 뺏긴 것 같아 라고 해서 동일 문장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표절률이 이만큼 높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논문 썼을 때 혹은 영어로 과제했을 때 이게 일치해 라고 했을 때에 대한 전체 일치 표절률도 알려주고 있고, 또 장점이 뭐냐면 영어로서 논문을 썼을 때 ATS 자동 영문법 체크도 가능합니다. 영문법 체크도 해주니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제가 PPT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시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이론 설명이 좀 길고 지루했죠. 저도 늘 이제 이론 설명을 하지만 연구 윤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연구 윤리가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 다 아실 거고, 연구 윤리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는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게 표절 검사를 해보시고 아니면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받으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도서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연구윤리와 표절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하시고 연구학습 지원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논문 작성 가이드라고 있네요. 논문 작성 가이드로 가보시면 해당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표절 예방 및 연구윤리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 여기서 네,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네,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던 부실학회 술지 정보들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카피킬러부터 몇 가지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피킬러는 바로 가기 눌러보시면 카피킬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빨랐죠? 연구학습 지원에서 논문 작성 가이드로 가시고 표절 예방 및 연구 윤리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피킬러 이용 방법이 나옵니다. 카피킬러 바로 가기 눌러보시면 되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이테니티 K랑 터니딘도 같이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돼요. 자, 주의해야 점은 아이테니티 K는 우리 홍익대학교 교직원 중에서도 전임 교원들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터니딘은 학생용이나 교수님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먼저 카피킬러부터 이용해 볼게요. 들어와서 바로 가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됐어요. 이용한 대상은 홍익대학교 대학원생과 교직원이니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때 이제 표절 검사, 뭐 출처 검사, GTP 킬러라고 있는데 먼저 표절 검사 해보시면 돼요. 먼저 업로드 가시면 검사명은 아무거나 검사명으로 펴시고 제가 퀘스트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용은 내 과제물이다 혹은 내 논문이다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은 굳이 누가 뭐라 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마시고 검사 문서고 목록에서 선생님들의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파일 첨부해 볼게요. 음, 제가 예시 파일로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예시 파일을 받고 확인 중이라고 하네요. 검사 상태가 가능이라고 뜨면 체크하시고 표절 검사를 눌러보세요. 그럼 조금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네, 테스트 1이라고 한 거 제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GTP 킬러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GTP 킬러는 가보죠. 여기서도 검사 유형. 이번에 한글로 테스트라고 칠게요. 그다음에 문서 유형은 과제물이고 첨부 파일. 제가 몇 가지 챗 GTP에서 물어봤던 걸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예시로 들어서 검사를 또 해보겠습니다.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하는데 검사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네. 표절 검사 검사 결과 볼까요? 아까 테스트 파일 1이었죠? 아직 검사 중이네요. GTP 킬러 검사 결과 보겠습니다. 아직도 검사 중입니다.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뭘 해보냐면 카피 킬러에서 내려보면 유용한 정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참고문을 어떻게 생성해야 되는지 출처 생성기도 나오고요. 카피킬러 온라인 강의도 나옵니다. 활용 강의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연구 윤리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음, 제가 좀 너무 개인정보지만 어쩌겠습니까? 어, 자, 음, 이 대학원 생들도 여기서 확인하시고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카피킬러 앱으로 가시면 온라인 강의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동영상 강의가 있거든요. 제가 뭐 했는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유용한 정보에서 카피킬러 활용 강의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논문 작성법뿐만 아니라 연구 윤리, 아까 제가 중복해서 얘기했죠? 그런 것들 저자 표시 얘기했고, 학습 윤리나 카피킬러 활용법들이 다 나오니까 영상으로 오늘 교육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표절 검사의 검사 결과를 볼까요? 검사 결과 나왔죠? 제가 어떤 거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세히 눌러보시면 표절률이 80%나 돼요. 어떻게 80%인지 표절 검사에서 검사 결과를 눌러봤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보니까 이런 거죠. 제가 다문화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뺏겨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이 문장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이 문장은 이런 여기서도 나타났네. 여기서도 네 나타났고 여기서도 나타났고 블로그에서도 나오고 어, 지금 논문인데 논문에서도 나오네요. 좀 나타나죠. 그다음에 내려보시면 파란 색깔로 된 것들을 보세요. 그죠? 파란 색깔로 된 거 보면 이런 것들 여기서도 나타났고 이 신문에서도 나왔고 6개의 단어가 반복되면 바로 우리는 그렇게 잡는 거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이 사서와 다문화인의 이용자 서비스 이 논문에서 들고 온 거예요. 논문과 유사하다. 문장이 동일하다. 표절률이 100%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표절률이 있다면 이런 논문에서 그냥 들고 온 거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개별 도시별 살펴보고 있다. 개별 도시별 살펴보고 있다. 문장 자체가 똑같죠.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뒤에 첨구문을 달았더라도 우리가 큰 따옴표를 해서 직접 인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논문의 큰 문제는 뭐죠? 계속 다 파란색이죠. 자기 논문이 아니라 자기가 썼던 논문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왔다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도 이 도서관 정보 페이지에서 나온 논문에서 인용했다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검사 결과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상세 결과 확인서를 누르시고 네, 여기서 나온 논문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검사 확인서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내 문장이 어떤 문장과 동일한지, 내 문장이 어떤 문장에서 들고 왔는지, 어떤 논문과 동일한지를 살펴보고 사전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논문을 쓰다 보면 누구와 유사할 수 있거든요. 그때 참고문헌을 다는 거가 첫 번째지만 어떻게 좀 문장을 바꿔 쓰는가도 커피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GTP 킬러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업로드 해봤죠. 업로드 해보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기 한번 볼까요? GTP로 제가 검색했던 것들 좀 나와요. 제가 요거 챗 GTP로 들고 온 거거든요. 진짜 소름 돋게도 챗 GTP
의심 문장으로 떠요. 뭐 모두 다는 아니지만 요 문장 자체가 제가 챗 GPT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챗 GTP 생성 의심 문장이라고 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 AI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학생분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 여기 와서 챗 GTP 의심 문장을 한번 돌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카피킬러였습니다. 카피킬러는 국내에 학술 논문이나 뭐 학예 논문 보고서 쓰시는 분들께서 꼭 필수적으로 이용해 보셔야 되는 거고 현재 홍익대학교 학부생은 이용 못한다. 하지만 어, 대학원생이나 교직원생들께서는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학부생인데 표절률을 검사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이제 터닛인으로 오시면 됩니다. 터닛인은 마찬가지로 논문 및 과제 표절 예방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한글도 되고 영어도 지원됩니다. 사실 이거 영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한 거고요. 사이트 들어가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이용하시고 여기서 실제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셔야 돼요. 계정 생성할 때는 홍익대학교 계정 메일 있죠. 메일 계정 g.홍익.ac.kr 이거를 바탕으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본다면 여기서 터닛잇 눌러서 가시면 되겠죠. 터닛 누르게 되면 이제 로그인 해라고 뜨거든요. 그럼 저는 로그인 계정이 있죠. 잠시만요. 로그인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로그인 어떻게 하나요? 하시면 여기 이용 방법이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누르셔가지고 플러스넷 아이디 및 등록 키가 있을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마찬가지죠? 누르시고 전 영어 리포트를 쓰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출물을 업로드 해봤습니다. 제목은 뭐 테스트, 파일 선택은 PDF가 될 것 같아요. PDF로 제가 선택했고 검토하고 완료하는 것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 편의에 제출하게 되면 이 영어 리포트를 보고 네, 제출 완료됐다 하죠. 얼마나 유사성 있는지를 체크해 줍니다. 네, 짧기 때문에 바로 나올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내려보시면 아이트네티켓도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수님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라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아이트네티켓도 있으니까 영어 논문, 학술 논문 특히 쓰실 때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네, 올라가진 않았는데 표절률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터니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달에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매뉴얼이나 교육 동영상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서 홈페이지 전자정보에 웹DB로 가시면 터니짓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꼭그 메일 생성, 계정 생성하실 때 g.홍익.ac.kr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제가 올린 테스트 계정에 대한 이 보고서가 유사성이 나오는 거죠. 14%로. 제가 영어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표절률이 34%나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걸 클릭해 보면 이거는 여기랑 똑같아. 여기 논문과 똑같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밑으로 요거는 네, 여기 논문과 똑같아. 여기 논문과 똑같아.
여기 논문과 또 일치해, 여기 논문과 일치해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교육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표절 예방도 해주고 이 문장이 연결이 된다. 이 문장이 그냥 써졌다라고 했을 때 큰 탑을 쓰든지 아니면 말 바꿔 쓰기를 하셔가지고 좀 어조를 좀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터니딘에 대한 교육이었고요. 마찬가지 터니딘, 알테니케이, 카피킬러 모두 다 표절 예방 솔루션입니다. 연구 부정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표절. 왜냐면 꼬리표는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에 맞춰서 참고문을 적절히 달고 본문의 인용을 통해서 네, 서지관리 도구를 이용해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나가시지 마시고요. 제가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해주시고 나가시기 부탁드리며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나 터닝 카피키를 못 쓴다 하시면은 터닝 상에서 한글 파일로도 업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도 교육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늘 교육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 녹화